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0대 흑수저 기적의 강남 입성기라는 책을 준비했는데요. 이 책은 30대 흑수저가 5년 만에 강남 아파트 입성과 건물주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담은 책입니다. 공부만 하는 바보와 공부도 하는 부자의 차이는 실행력에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7단계의 실전 로드맵이 나오는데요. 그 7단계 로드맵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길과 방향이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그 실전 로드맵을 함께 배워볼까 합니다. 먼저 여기 1단계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확한 목표와 선명한 청사진.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한데 방법을 모르겠다면 부자가 되는 가장 빠른 길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닮아가는 것이다. 부자들은 무엇을 하든 목표의식이 정말 뚜렷하다. 그리고 그 선명한 목표가 현실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부딪힌다. 무일푼에서 강남 건물주가 된 고객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 목표를 정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목표가 없었다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서 극중 인물의 말이 가슴에 확 와닿을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말은 지금까지도 큰 울림을 주고 있다. 삶에서 목표한 바를 이뤘던 분들을 만나며 나 역시 인생의 목표라는 걸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그동안 혹독한 현실에 맞서거나 때로는 타협하느라 인생의 목표가 고작 오늘 하루도 무사히 버텨내는 것 정도였다. 그러나 그날 이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았다. 나는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러기 위해 어떤 목표를 세워야 하는가? 최종적으로 내가 살고 싶은 삶은 어떤 삶인가? 고민들에 대한 답을 구하던 어느 날 이런 글을 읽게 되었다. 꿈을 날짜와 함께 적으면 목표가 되고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며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된다. 이 글은 인생의 목표를 세울 수 있게 해주었다. 반드시 이루고 싶은 나의 인생 목표. 부동산을 통한 경제적 자유. 하지만 이 큰 목표를 한 번에 달성하기에는 너무 막막하고 무작정 달려가기만 하면 금방 지칠 것 같았다. 그래서 내가 세운 이 큰 꿈을 시간과 결합했다. 호흡이 긴 목표였기에 5년 단위의 계획을 세웠다. 1단계 5년 안에 가족들이 원하는 강남에 보금자리를 마련한다. 장기간 실거주할 것이므로 아내가 원하는 한강 뷰이면서 아이가 통학하기 좋고 투자 가치가 있어야 한다. 2단계 10년 안에 수도권 내 꼬마 빌딩을 매입하여 경제적 여유를 조금씩 늘려간다. 즉, 근로소득 외 부가소득을 늘리며 현금 흐름의 질을 높인다. 3단계 15년 안에 서울 요지의 건물주가 되어 경제적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이 주어진 자유를 통해 더 이상 근로소득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정말 인생에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한 삶을 산다. 그중 부동산을 택한 이유는 경험적 통계 때문이었다. 내가 만난 대부분의 부자들은 사업과 부동산을 통해 부를 이루었으며 오로지 금융 투자만으로 자산가 반열에 올랐던 사람은 많지 않았다. 내 눈과 귀로 확인한 이 단순한 사실 때문에 경제적 자유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수단으로 부동산을 택하게 되었다. 목표를 더 구체화하기 위해 5년 단위의 계획을 1년 단위로 세분화했다. 가장 먼저 1년 내 동원 가능한 예산으로 투자 가능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걸 시작으로 매년 정책과 그 흐름을 살피면서 부동산의 처분이나 매입 등을 고민했다. 이 수많은 고민들은 내 실행 계획의 밑그림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원하는 대로 될 때도 있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차선책을 선택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내딛고자 노력했다. 솔직히 처음 목표를 세웠을 때만 해도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불안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놀랍게도 선명히 목표를 세우고 그걸 또 세분화해서 계획을 세우며 끊임없이 공부하고 그 계획들을 차근차근 실행하다 보니 거짓말처럼 목표가 이루어졌다. 독자분들께도 질문을 드려보고자 한다. 간절히 이루길 바라는 목표가 있는가? 목표를 언제까지 어떻게 이루겠다는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는가? 그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친 듯이 공부하고 노력해본 적이 있는가? 목표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 책에 담긴 그 어떤 노하우나 지식도 그저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이 나침반으로 기억되길 바란다. 적어도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 나도 목표가 생겼다. 혹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겠다와 같은 그림을 그리길 희망하며 다음 이야기를 이어나가려 한다. 2단계. 코끼리 이론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는가? 아기 코끼리의 발목에 쇠사슬을 채워 큰 나무 기둥에 묶어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훈련을 시키면 시간이 지나 어른 코끼리가 되어 쇠사슬을 풀어도 그 이상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한다.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자리 잡은 터전이 어느새 큰 나무 기둥이 되어 그걸 다 털어내고 새로운 곳으로 옮기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만약 20년 전 자신의 부모님이 자리 잡은 지역이 다행히 강남 등 핵심 지역이거나 마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면 부동산 투자에 별다른 관심 없이 살고만 있어도 자산 가치는 저절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만일 반대로 첫 터전이 서울이지만 강북의 외곽이거나 수도권 외곽 등 어쩌면 실거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투자로는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이라면 어떨까? 그런데 사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는 이상 대다수 사람들이 현실적인 문제로 저렴한 입지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후에도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안에서 맴돈다면 상대적인 자산가치 하락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상급지로의 이동은 어려워진다. 지인들이 집을 얻을 때 나에게 조언을 구하면 오래된 아파트에 전세로 시작하더라도 가능하면 좋은 지역에서 시작할 것을 추천한다. 비단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은 지역에 처음 뿌리를 내렸다는 것, 그 사실 자체가 미래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입지에 대한 눈높이를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 코끼리 이론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걸 상담하면서 많이 느낀다. 그래서 더욱 첫 집과 과감한 이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내가 있는 곳보다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거주지를 옮겨 과감하게 생활 환경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적응은 순간이지만 입지는 영원하다. 처음에는 이게 과연 맞는 일인지 옳은 결정인지 의구심도 들고 당장은 대출이자 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단언컨대 일단 상급지로 옮기면 부동산에 대한 인식부터 변하게 된다. 왜 이곳이 이전 거주지보다 비쌌는지 알게 되고 이 체득된 지식은 다음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의 밑거름이 된다. 그래서 가능하면 좋은 지역에서 시작하고 당장 매입이 힘들어 전세로 시작하더라도 그 지역 안에서 생활하며 자산을 늘리고 적극적인 급매 전략으로 기회를 잡아야 한다. 3단계. 부동산 투자는 마라톤과 같다. 그래서 목표 지점까지 지치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를 유지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부동산 투자에서 성공을 마라톤 완주에 비유해보자. 꼬리인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한다. 10km 지점인지 20km 지점인지
목표에 달하는 지점인지, 물론 최종 목적지는 42.19km겠지만 지금의 조건 및 상태 등에 따라 한 번에 갈 수 없다면 단계적으로 도달하면 된다. 먼저 내 체력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자. 현재 내가 가진 순자산, 최대 활용 가능한 대출 금액, 투자 후 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현금 흐름까지 철저히 분석해 가용 자금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여기서 잠깐, 나는 지금 당장 작은 집 하나 살 만큼의 돈도 없으니 부동산 투자는 절대 할 수 없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부동산 투자에서 꼭 매입하는 것만이 투자가 아니다. 매입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이 부동산 투자임을 명심하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1. 전략. 내 자신의 기초 체력을 키우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전략이다. 전략은 종잣돈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처음부터 충분한 종잣돈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나 역시 결혼 후 아내와 매달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모두 저축해 종잣돈을 만들기 시작했다. 물론 아끼느라 고생했지만 이때 이룬 성취감과 자신감이 나의 마라톤 완주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절약이 익숙해지면 향후 대출 이용 시 이자 상환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극복할 수 있다.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이 기존 저축한 금액 범위 안에 이루어진다면 월 현금 흐름에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곧 투자금의 중대로 이어진다. 부동산 투자에서 대출은 바늘과 실 같은 관계인 것이다. 만약 맞벌이로 부족함 없이 매달 300만 원 정도를 쓰면서 살다가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큰 금액의 대출을 받아 원리금을 매달 150만 원씩 추가로 상환하게 되면 생활 수준 자체가 급격히 떨어진다. 소비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예산이 줄어들면 경우에 따라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실제로 많은 상담을 통해 현재 내 삶의 수준 저하에 대한 두려움이 대출을 꺼리게 하는 큰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대출 전부터 꾸준히 전략하여 미리 월 지출액 자체를 최소화하면 향후 원리금 상환 시 겪을 고통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 몸에 체득된 전략으로 인해 월 저축액 자체가 대출 상환액으로 바뀌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자의 시작은 전략이다. 로드맵을 그리고 전략을 통해 종잣돈 축적 및 대출 상환 체력을 차근차근 키운다면 투자 시 큰 결실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 나와 부동산 자수성부가 함께 운영 중인 네이버 카페에서 회원님들과 상담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어디를 사야 하는가와 언제 사야 하는가이다. 최선을 다해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신이 아닌 이상 그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다. 설령 내가 지역 조언을 하더라도 이 말만 듣고 전 재산의 대출까지 끌어다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항상 먼저 공부하고 자신만의 기준을 세운 뒤 투자를 진행하라고 당부드린다. 부동산 공부가 중요한 이유는 투자를 할 때 자기 확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동산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비싼 부동산 강좌를 찾아다니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면 될까? 물론 도움이 되긴 하겠지만 근본적인 방법이라 보긴 힘들다. 부동산 공부의 가장 기본은 시장의 흐름을 읽는 능력을 키우는 것인데 이를 가장 쉽고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매일 지면으로 경제신문을 읽는 것이다. 물론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기사를 볼 수 있지만 검색으로 접근하면 개인의 선호와 취향에 따른 정보만 치사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지면으로 경제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경제를 주축으로 정치, 사회 등 각 분야와 연결지어 큰 흐름을 잡아갈 수 있다. 4단계.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는 바로 정책이다. 물론 정책은 시장을 이길 수 없다라는 말이 있고
나 역시 장기적으로는 이 말에 동의한다. 정부가 세금, 금융, 공급 등 다방면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렇기에 부동산 투자에서 정부의 정책은 주요한 변수이며 현 시점과 나아가 향후 예상되는 방향을 잘 이해해야 한다. 최근 3년에 걸쳐 다양한 정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매입 시 최대의 자금 조달 루트였던 대출은 어려워졌으며 강력한 세금 규제는 보유세, 거래세 등 부가 비용을 더욱 가중시켰다. 이러한 정책적 규제는 더욱 강해질 수 있어 향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세울 때 정책적 요소를 확실히 파악하고 진행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5단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근본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왜 계속 오를까? 언제 떨어질까? 부동산 투자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일 것이다. 나 또한 이런 질문들에 정확히 답을 내릴 수도 없고 100% 맞출 자신은 더욱 없다. 부동산 가격은 단순히 몇 가지 요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적용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지속적으로 살피며 대응해 나가면 최고의 수익률은 아니더라도 손실 확률을 줄이는 투자는 가능하다. 그렇다면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은 무엇일까? 상승 요인 1. 유동성. 최근 몇 년간 수도권 핵심 부동산 상승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요인이다. 오늘날 우리는 계속되는 저성장으로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은행에 예적금을 해도 지금의 1%대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다. 그래서 자금 규모가 큰 부자일수록 저금리 시대 투자에 대한 갈망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2. 희소성. 부동산이 갖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부동.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이다. 강남이 그 대표적인 예다. 누구나 좋은 곳에 살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좋은 곳에는 늘 엄청난 대기 수요와 이에 따른 강한 하방 경직성이 존재한다. 이 같은 현상으로 강남 불패라는 말까지 생겨났다. 결국 누구나 살고 싶지만 아무나 살 수 없다는 희소성은 가장 기본적인 수요 공급이라는 시장 원리에서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3. 양극화 현상. 양극화가 왜 부동산 상승 요인이야? 하락 요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둘 다 맞다. 안타깝게도 양극화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좋은 부동산에는 상승 요인, 그 외의 부동산에는 하락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양극화 현상은 앞으로 우리나라 경기가 악화될수록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부동산 상승 요인으로 경기가 악화되어 감에 따라 상대적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자금이 집중되는 것을 언급했는데 만일 경기 악화가 심화되어 금융위기 사태가 온다면 부동산 역시 안전할 수 없다. 2020년 초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기 지표들도 계속해서 하락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최근 중소기업 대표나 자영업자 분들과 상담을 하면서 경기 악화를 크게 체감하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최근 몇 년간 상승한 비용과 소비 부진으로 큰 타격을 받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당장 인건비라도 줄이기 위해 인력 감축을 단행하려 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산성은 떨어지고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2. 디플레이션. 요즘 한창 D의 공포라 불리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디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상승하는 인플레이션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경기 악화로 인해 소비가 감소하며 나타나는 저물가 현상을 말한다. 디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물가가 떨어진다는 건 곧 실물 자산의 가치 하락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또한 실물 자산에 해당되므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면 부동산 시장 역시 영향받을 가능성이 높다. 3. 정책의 파급 효과.
정부는 여러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과열의 조짐이 보일 경우 부동산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어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이 켜지는 것은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밖에 대출, 청약, 세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변화를 겪고 있다. 투자 시 생각했던 수익률과 시나리오가 언제든 바뀌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부동산 투자에서의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 중심으로 언급한 것이며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요인들을 살펴야 할 것이다. 목표한 지역에 도달하길 원한다면 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감에 있어 무엇이 기회이고 리스크인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우길 바란다. 6단계 부동산 투자는 거의 전 재산이 걸린 투자인 만큼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 판단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수많은 정보 중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멘토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멘토는 다양한 성공과 실패를 자양분 삼아 그 경험을 토대로 부동산 분야에서 자기만의 입지를 구축한 사람이다. 멘토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다면 실수를 줄이고 그만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멘토를 만나는 방법. 그렇다면 멘토를 어디서 만나야 할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독서다. 직접 만나 대화하고 조언받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독서라는 방식은 일방향 소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다양한 관점을 가진 여러 부동산 전문가들의 생각을 책이라는 창을 통해 계속해서 들여다보면 나만의 기준과 생각이 정리되고 판단력이 길러진다. 또 다른 방법은 다양한 온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것이다. 요즘에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에서 전문가들이 칼럼이나 영상을 접할 수 있고 기회가 닿으면 직접 조언을 받아 볼 수도 있다. 나 역시 강부자 부동산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며 3만 명 이상의 회원들과 소통하고 정기적인 부동산 콘서트 형식으로 오프라인으로도 만나 멘토링 할 수 있다. 이렇듯 온라인을 잘 활용하면 예전보다 멘토를 만들고 직접 만나는 것이 훨씬 쉬워졌다. 2. 부자들을 벤치마케팅하라. 부자들이 부동산을 어떻게 바라보고 무슨 투자를 하는지 살필 수 있고 이를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해질 것이다. 나 역시 업무가 VIP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자문을 해드리는 입장이나 상담을 하면서 배운 점이 정말 많다. 그분들이 어떻게 부를 읽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투자를 했는지에 대해 듣는 동안 나 역시 관점, 생각, 심지어 행동까지 바뀌었다. 우리나라 부자들의 자산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확신이 서면 실행은 신속했고 단기적 변동에 일희일비하기보다 장기 보유하며 포트폴리오상 부동산 비중을 계속 높여나간다. 나 또한 그들의 투자 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아 부동산에 있어 소액 단기 투자는 지향하고 있다. 물론 수십 채를 갭 투자로 성공 스토리를 쓰신 분들이 보면 내 투자 방식을 소극적이라 평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며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그 안에서의 최선의 수익을 내는 것이 나의 부동산 투자 원칙이고 실수요자 관점의 투자 기준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유지할 생각이다. 3. 주거래 금융기관 예치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 PB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적극 활용하자.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노력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멘토를 정해 그들의 투자 방식, 철학, 기준 등을 배우고 응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투자 시 멘토나 금융기관 등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적극 활용하자. 실패할 확률은 낮추고 성공할 확률은 높여줄 것이다. 7단계 할 수 있다. 무조건 해낸다. 처음부터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다면 좋겠지만
지금이나 개별적 상황들 때문에 한 번에 가기 힘든 경우도 있고 계속 오르는 부동산 가격을 바라보다 결국은 이룰 수 없는 목표라며 좌절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며 성급하게 남의 말만 듣고 신축 상가나 조합주택, 빌라 등에 잘못 투자하여 손실은 손실대로 나고 황금성이 떨어져 다음 투자를 기약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시작에 앞서 성공을 위한 자기 체면을 걸어야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자금이 부족하다면 목표까지 가는 길이 조금 더 길고 힘들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투자는 마라톤에서 오버페이스로 내달리는 것과 같다. 결국 꼬린 지점에 닿기도 전에 중도 포기하게 될 수도 있는 실패의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나 또한 절약과 공부를 시작으로 실전 투자를 하기까지 힘들었지만 매 순간마다 성공할 것이다 다짐하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일단 한번 작은 성공이라도 맛보게 되면 그에 따른 자신감과 경험 역시 커지므로 다음 투자는 좀 더 수월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다. 부동산은 심리 싸움이다. 회원들을 멘토링하며 지켜본 결과 가장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질 때가 급격한 상승이나 큰 조정장이 왔을 때였다. 이럴 때 멘토가 있다면 심리적 케어를 받을 수 있고 부자들처럼 부동산을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투자한다면 심리적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실전 로드맵 7단계를 읽고 나니까는요. 이제 부동산에 조금 관심을 갖게 된 저처럼 초보인 분들에게도 어떤 희망이 생기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실전에 옮겨보시고 경제적 그런 부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